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전국 교통량이 작년 이때보다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고속도로 정체는 밤 10시 이후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공항도 귀성객과 여행객들이 몰려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만에 다시 2,000명대가 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오늘 70%를 달성했지만 연휴 기간 전국 확산을 우려하는 방역당국은 가급적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 찬투가 제주도와 남쪽 바다를 지나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누적 강수량이 1,300mm에 달하는 등 많은 비가 내린 제주에는 건물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자 이 후보는 한 톨의 부정부패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대장지구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고문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항공기 결함 때문에 승객들이 다른 비행기를 바꿔 탄 건수가 상반기에만 4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의 정기적인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기기 결함도 증가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가 일부 보수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국회 앞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소상공인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됐습니다. 귀성 차량의 퇴근 시간까지 겹치면서 오늘 밤 10시까지는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고속도로, 공항, 그리고 서울역을 연결해 현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요금소에 나가는 취재기자 불러봅니다. 조동욱 기자.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귀성 행렬의 퇴근 차량까지 겹치면서 현재 고속도로 곳곳에선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하늘에서 살펴보니 오후 4시 정도부터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량이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폐쇄화로 화면 보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신대철교입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하행선 방향으로 차들이 몰리면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경부선 남이분기점입니다. 이곳 역시 하행선 차들이 몰려 속도를 못 내고 서행 중입니다. 서해안선 서평택 나들목 부근 석정에도 차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차가 꽉 막혀 차량 대부분이 답답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기준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막 정체가 시작된 만큼 도착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4시부터 이미 정체가 시작된 거군요. 이번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식사를 못하고 포장만 가능한 거죠. 임시 선별 검사소도 운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됐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지난 추석과 비슷한데요.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에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귀성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선별검사소 생겼다고 그래서 코로나가 또 걱정도 되고 자꾸 변이가 나온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검사 한번 받으려고 왔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은 오늘 밤 10시까지는 정체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전 7시부터 다시 정체가 시작돼 정오 무렵 절정을 이룬 뒤 오후 9시쯤 해소될 것으로 도로공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조도욱입니다. 이번에는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공항은 벌써부터 귀성객들과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는데 취재기자의 말에 따르면 귀성객보다 관광객이 더 많아 보인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장명훈 기자. 네,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저녁 사람이 많아 시간이 보이네요. 되면서 이곳 김포공항을 이용한 네, 그렇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서 이곳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몰려들고 있는데요. 공항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한 시민들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길게 늘어서 있었으나 지금은 조금은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여러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긴 연휴를 이용해 제주도로 가족 단위 여행을 가는 분도 많았고요. 일찍 일을 마치고 고향에 내려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8명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우려도 많았지만요. 백신을 맞은 가족이 늘어서 지난해 추석보단 더 안전하게 보낼 것 같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할머니 댁에 가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가족끼리만 조용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 남동생만 2차 완료돼서 좀 안전하게 모이고 왔습니다. 불안하긴 한데 일단 백신 맞아서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랑 저희 가족들은 다 맞았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 한해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공항 이용객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국내 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약 8.6% 늘어난 114만 명으로 전망되고요.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가장 많은 인원이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연휴는 해외에서 보내는 분도 계시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7월부터 추진한 여행 안전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이용한 해외 여행인데요. 첫 트래블 버블을 맺은 사이판으로 내일 171명이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백신 2차 접종자는 2주간 격리를 면제해주지만 7월과 8월에는 4차 대유행과 맞물리며 수요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사이판 여행 상품에 예약한 사람이 4,000명을 넘을 만큼 해외여행 수요도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신규 확진자는 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만큼 이번 연휴 기간의 이동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이곳에는 검사를 받고 귀성하려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저녁이라 다소 한산한 편인데요. 전국 곳곳의 임시선별검사소는 밤 9시까지 운영되니 고향 가기 전에 검사를 받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008명으로 이틀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수요일 기준 확진자가 가장 많고 주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4주 만에 다시 금요일 2,0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역시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수도권이어서 이번 추석 연휴에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옮겨붙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김부겸 총리의 말입니다.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해 감염이 발생한다면 사랑하는 부모님께 큰 불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제로 일주일간 가정 내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당국은 가급적 모임과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고향에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도심 이동량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취재진이 오후에 서울 시내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북적여야 할 전통시장은 예년에 비해 썰렁했습니다. 지금은 손님 하나도 없는 거죠. 그전 대목보다는 좋고 전 국민이 다 답답한 거죠.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뵙고 와야죠. 애들은 놔두고 코로나라 여러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도심 먹자 골목들도 금요일 저녁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어려웠고 아예 오늘부터 문을 닫은 가게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507곳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임시선별검사소도 정상 운영됩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몸이 아프거나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가까운 보건소를 찾고 서울로 다시 올라올 때도 버스터미널과 옆, 휴게소 등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꼭 검사를 받아줄 것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앞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을 포함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죠. 이 때문일까요? 이러는 고향길에 나선 사람들 표정에도 생기가 돌았고 귀성길 행렬도 지난 추석보다 많을 거라고 합니다. 먼저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든 사람들이 기차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찌감치 고향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백신도 맞고 8명까지 모일 수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재미있는 추석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막혔던 고향길. 2년 만에 부모님 얼굴을 마주한다는 기대에 절로 신이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겁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을 이제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좀. 명절 대목을 앞둔 5일장도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올해는 손자들까지 온다는 소식에 장터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바쁘고도 즐겁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왔거든요. 못 왔는데 이번에는 다 오기로 했어요. 손자딸까지. 그래서 기쁘고요.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모임 제한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 명절 이동량은 지난 추석보다 3.5%, 올해 설보다는 32%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보다는 다소 붐빌 추석 명절,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04일 만인 오늘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2차 접종 속도를 높여서 다음 달 말에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앱을 통해 자녀 백신으로 2차 접종도 가능해졌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 요양병원과 시설의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처음 백신을 맞았습니다. 204일이 지난 오늘 전체 인구의 70.1%, 3,600만 4,101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최단 기간 기록이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2차 접종률입니다.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2차 접종 달성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달성함과 함께 그 이상으로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차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42.6%로 앞으로 1,400만 명 정도가 2차 접종을 마치면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능한 70%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자녀 백신에 대한 2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 달 뒤로 2차 접종이 잡혀 있었는데 좀 더 빨리 맞고 싶어서 오늘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2차 접종을 자녀 백신으로 예약하는 경우 화이자는 기존 6주에서 3주로,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는 각각 6주와 8주에서 4주까지 접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전체 지자체 접종센터 282곳 가운데 14곳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기회를 늘리고 접종 완료자 증가 추세에 맞춰 백신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태풍 찬투가 우리나라를 벗어나 일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찬투는 제주도를 스쳐가기만 했는데 그럼에도 피해는 컸습니다. 한라산 누적 강수량이 1,300mm에 달했거든요. 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남동쪽 바다를 통과한 제14호 태풍 찬투. 찬투는 일본에 상륙하고 나서 소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밤 정도면 일본 열도 쪽으로 상륙하면서 내일 새벽 정도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돼요. 예상했던 것보다도 제주도에서 멀리 떨어져 스쳐간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 초부터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는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도로엔 무릎 아래까지 물이 차올라 통행에 불편을 줬고 한창 작물이 자라야 할 농경지엔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제주도에 근접하고 있는 오전 7시입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어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농경지가 침수됐고 물이 범람해 도로까지 덮쳤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밭을 찾은 농민은 망연자실하기만 합니다. 지금 작물 들어갔다고 감자 들어갔는데 전부 물 잠겨버렸다고. 다른 밭에도 물이 풀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고립됐다 구조되고 주차장도 물에 잠겨 입구엔 통제선까지 설치됐습니다. 낮은 곳에 위치한 건물은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에 잠겼는데 안에 있던 가구들은 온통 흙탕물에 젖어버렸습니다.
제주도를 오가는 항공편도 지연되거나 결항돼 휴가를 떠나려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판교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특혜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검증하겠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그렇게 떳떳하다면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정환 기자입니다. 판교 대장지구 의혹의 핵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시행사 선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확보한 대장지구 사업계획 평가 항목에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이 있고 상대평가 점수 20점이 배점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에 참여한 컨소시엄 3곳 중 성남의뜰만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동반해 20점을 가져갔고 나머지 2곳은 자산관리회사를 동반하지 않아 사전 내정 의혹이 나온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국정감사에 부르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공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먼저 이번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걸로 알려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아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뒤 입사해 겨우 250만 원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발 사업의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 지사에 대해 지체 없이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판교 대장지구 의혹이 커지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톨 먼지라도 있다면 가루가 됐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른바 호남대전을 앞두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지사는 내년 대선을 기득권 적폐 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고 규정했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대장지구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가 단 한 톨의 먼지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가루가 됐을 겁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점을 언급하며 내부자들 먼저 조사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MBN에 출연해 이 지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요지경인가 싶지요. 마침 김부겸 총리께서 그저께 국회 본회의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표현하셨던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빗대 MB는 감옥에 가 있다고 발언하는 것이 논란이 커지자 충정어린 우려라고 생각한다고 감쌌습니다. 호남 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았던 인물들 중에는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 때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판결에 손을 들어줬던 인물입니다. 덕분에 이 지사는 기사회생했었죠. 또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였습니다. 이 밖에 또 누가 있는지 임성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대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법조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법조기자단 대표로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인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과의 통화에선 화천대유 대표에 사임의사를 전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 외에도 검찰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6년 상행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고, 이재명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자문 변호사를 역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전직 국회의원과 금융권 인사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물급 고문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자문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궁금증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당군 일에 가장 많이 개발 이익을 환수한 사업. 당군 일의 이익을 최대로 특정인에게 몰아준 사업. 정치권이 이렇게 갈라져서 다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화두로 떠오른 대장지구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시끌시끌한 건지 경제부 김경규 기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지구가 꽤 인기 있는 지역인가 봅니다. 네, 어제 그 판교 대장지구에서 테라스 단지로 공급되는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이 청약이 있었습니다. 네. 292가구를 모집했는데 무려 9만 2천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평균 316.1대 1입니다. 이 이름에 판교가 있는 것처럼 판교와 분당 신도시가 가깝고 또 교통 여건이 좋아서 수요자들의 인기가 매우 높았던 겁니다. 이 청약 경쟁률에서도 이 보듯이 대장지구는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큰 지역입니다. 아니, 위치가 어디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이 210번지 일원인데 이 서판교 아래쪽에 이 9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입니다. 이 주택 총 5,900세대가 들어서고 이 사업비가 1조 1,500억 원에 달하는 좀 규모가 그 사업비는 큰 사업입니다. 뭐 물론 그 택지 규모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이 서울 강남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큽니다. 네. 특히 이 서판교 터널이 뚫려서 이 판교로 올라가는 접근성이 더 좋아졌고요. 서울로 가는 길인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근처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뭐 땅만 파면은 잘 될 곳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네,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됐던 건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 개발 사업 주체로 결정이 돼서 공영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 개발 계획을 미리 빼낸 공무원 22명이 땅 투기를 한 사실이 적발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업이 일단 중단이 됐고요. 이후 2010년에 민간 사업자들이 민영 개발로 돌리려고 이 뇌물을 줬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업이 또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지사가 2014년에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이 공영 개발이 결정이 됐는데요. 이 지사는 이 공공이 전적으로 그 개발을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방식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 이 성남의 뜰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개발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발하는 방식이 흔한 겁니까? 네, 이 업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그리 드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공공이 단독으로 이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미분양이나 이런 게 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이 좌초했을 경우 지자체 재정의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이 단독 개발보다 이 시 자본을 적게 투입해도 된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성남의 뜰에 참여하는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돌아간 이익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 기사에서도 보듯 정치권에서 연이어 이 일반적인 수익률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에 이 5천억 원 상당의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게 의미가 있다면서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누든 그거는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우선 성남시에 확정된 이익을 주고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설립된 회사가 경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개발에 참여하고 그렇게 많은 이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 개발사 아까 말씀드린 그 성남의 뜰 지분은 그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각각 1%와 6%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분만큼 만약에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 두 회사가 지난 3년간 4천억 원을 배당받는 것이
불가능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성남시에는 확정 금액을 떼주고 이 가져갈 수 있는 개발 금액이 그러면서 천문학적으로 커진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도 어쨌든 성남시에서 가져가는 거는 돈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쟁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이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그 언론인 출신 김모 씨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가 이제 가장 먼저 밝혀질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사업 공모 직전에 이 가점을 주는 이 그 김모 씨가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공모에 참여한 경쟁사에는 이 자산관리 회사가 없었다는 점도 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SK증권 이름으로 이 투자된 3억 원이 있는데 이 3억 원 역시 언론인 출신 김 씨가 모집한 투자자 6명이 돈을 내서 일종의 펀드 형태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6명이 누구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야당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 역시 공개적으로 이 수사를 촉구를 한 만큼 실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의혹이 소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서류를 깠더니 오히려 조금 더 의문이 생기고 그러네요. 예. 진실이 뭐가 될지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합금지를 어긴 유흥업소는 벌금을 내고 형사처벌을 받는데 무허가 유흥업소를 이용한 손님은 단속에 걸려도 형사처벌을 안 받고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식당들이 문을 닫는 밤 10시.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파는 곳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급습해보니 일반 가정집으로 보기엔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냉장고에 과일 안주와 샴페인이 있고 주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까지 있습니다. 방 가운데 놓인 탁자 위엔 먹다 남은 술과 안주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영업장부와 주류계산서도 발견됐습니다. 이게 가정집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가정집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들은 술을 팔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젯밤에도 경찰이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고요한 주택가입니다. 좀만 나가면 바로 대로변인데 이곳에 무허가 유흥주점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틀 동안 이곳에서 업주와 손님 28명을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무허가 유흥업소의 배짱 영업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가받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다 들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만 무허가 유흥업소에선 손님이 술을 마시다 들켜도 과태료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집합금지 업종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통해 정합니다. 서울시는 무허가 유흥업소가 아예 유흥업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도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업주가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손님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꼼수 영업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무허가 유흥업소의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서울시 방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서울시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무허가 유흥업소도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했습니다. 무허가 유흥업소가 주택가까지 파고든 상황에서 서울시 대책이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고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항공 운항이 한동안 마비됐었죠.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기기 노후화나 결함 등 안전 우려가 컸었는데 실제로 결함에 따른 항공기 교체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벌써 이러면 코로나 그 이후는 어쩌죠? 박통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제주에서 김포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 회항했습니다. 기체 엔진의 진동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면서 운항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올 상반기 기기 결함에 따른 항공기 교체 사례는 44건. 2019년 한 해 발생한 48건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자 관련 통계가 급증했던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항이 셧다운된 상황에서 교체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 문제는 되레 심각해진 셈입니다.
항공사들은 점검과 정비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항공기 가동률이 저하될수록 결함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나중에 이제 운항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고장이 발생이 되죠. 전자계통도 그렇고 기계계통도 그래요. 가동률이 낮다는 것이 기계적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입니다. 항공기 운항도 점차 정상화될 텐데 이런 결함 리스크가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고 실제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매뉴얼에 따른 점검과 보수 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장기간 쉬는 항공기가 없도록 비행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부 길기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떤 거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공장 지키는 로봇 개입니다. 로봇으로 된 개가 어떤 공장을 지키는 겁니까? 네, 바로 기아차 광명 공장인데요. 영상을 보면 어두컴컴한 공장 내부를 개 모양의 로봇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후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만든 사족 보행 로봇에 현대차그룹이 만든 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로봇 스스로 각종 시설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영상을 보면 로봇개가 불이 켜진 곳을 확인하고 들어가 작업자가 남았는지 등을 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면 카메라는 물론 열화상 카메라까지 달려 있어 공장 내부에 고온 위험 지역이 있는지도 발견할 수 있고 외부인 무단 침입 등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AI 기반의 내비게이션으로 순찰 지역을 정해놓으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감시한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새벽 순찰자가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해당 로봇을 다양한 산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면서 열 감지까지 해서 또 다 보고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또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의족 달고 날다입니다. 날았다 그러면 새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럼 새가 의족을 달았다는 겁니까? 네, 주인공은 바로 서울대공원에 있는 금지라는 이름을 가진 새입니다. 매와 비슷하게 생긴 말똥가리 종인데요. 금지는 지난 2013년에 비행 중에 철장에 다리가 끼어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발로 먹이를 잡고 먹는 맹금류의 특성상 한쪽 다리가 없다는 건 먹이 활동까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육사와 수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외국의 치료 사례까지 모두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맹금류 다리뼈에 나사를 받고 의족을 단 치료 사례를 찾았고 금지에게도 의족을 달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금지는 의족으로 먹이를 눌러놓고 뜯어먹거나 멋지게 날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인간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때가 있구나 이럴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채소 키우는 택시입니다. 그러면은 택시 기사들이 채소를 키운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영상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주차장 같은 곳에 택시 수백 대가 이제 주차되어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택시 보닛이나 천장 위에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태국 방콕의 한 택시 회사가 이처럼 택시 위에다 가지나 고추, 오이 등 식물을 재배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멀쩡한 논밭 놔두고 왜 택시 위에다가 저렇게 재배를 하는 겁니까? 코로나19로 이제 관광객이 줄면서 택시 기사들 대부분이 택시를 놓고 고향으로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택시를 옮길 수도 없고 또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택시를 쓸 수 없자 이렇게 차량 위에다 식물을 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운 식물들은 방콕에 머무는 실직 운전자와 회사 직원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잉여분은 판매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요? 네, 다음 키워드는 여대생 분노의 주먹입니다. 그러면은 분노의 주먹을 날린 사람이 여대생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남자의 가방을 뺐더니 갑자기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이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이 학생은 계속 때리는데요. 결국 경찰관까지 출동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의 엘라베마 대학교 버밍햄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때리진 않았을 거고 이유가 뭡니까? 네, 해당 남성은 캠퍼스 안에서 이제 팻말을 들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팻말 내용이 문제가 된 건데요. 여자는 부엌에 있어야 한다, 여자는 대학에 다니면 안 된다 등 여성 혐오적인 내용이 있었고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를 듣던 여대생이 격분해 남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대가 지금 어떤데 말이죠. 저렇게 맞고 또 동정은 별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뭐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명절만이라도 입자입니다. 명절은 뭐 다가올 추석을 얘기하는 것 같고 뭘 입자는 겁니까? 바로 한복입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로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명절에 한복 입기 캠페인을 제안한 건데요. 최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은 한복을 조선족 복식이라고 올리며 한복이 중국 조선족의 전통 민속으로부터 기원했다는 등 문화 동북 공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중국의 한복 왜곡에 대한 대응은 가장 세련된 대응은 우리 한복을 즐겨 입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캠페인 기획 배경을 밝혔습니다. 해시태그 한복을 영문으로 함께 글을 올리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사진을 함께 첨부해가지고요. 한복이 대한민국의 전통 고유상이라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전통 한복뿐 아니라 생활 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한복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네요. 요즘은 한복들은 뭐 입고 다니기 편한 것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금까지 길기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국회 앞에서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극우주의를 막아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식 논리로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면서요. 황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송영길 대표는 한계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위로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70%가 넘어지는 좀 더 탄력적으로 방역 지침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방역 지침은 좋은데 왜 형평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낙연, 박용진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유승민, 황교안 후보 등 대권 주자들도 분향에 나선 가운데 정부 대책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부채 탕감 방안을 조속히 내놓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또 싸우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야당이 대선을 못 이기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며 극우주의를 경계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이런 비과학적이고 다소 주술적인 성격까지 있는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 지지층이 늘어날수록 정권 교체와 대선 승리는 요원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최근 대권 도전을 시사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중에 잠시 떨어진 것이기를 바란다며 야권 통합의 길이 아직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극렬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를 맞아 젖기도 했는데 윤 전 총장은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보수단체 회원들의 거친 항의가 쏟아집니다. 윤석열 사과해! 인파를 헤치고 추모관에 도착한 윤 전 총장은 고성 속에 분향을 마친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윤 전 총장은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자신의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감옥에 보내는 것을 국민들이 보셔야 그게 국가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습니다. 가까웠던 관계를 의식한 듯 이제야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취임하시기 전에는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대표가 되시더니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섭섭했다는. 홍준표 의원은 경남지사 시절 착공한 서민 기숙사인 남명학사를 찾아 청년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을 자신하는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타공인 달변 홍준표 후보 토론회를 통해 상승세를 이어가겠다 이런 각오였는데요. 조국 수사에 대한 홍 후보의 입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정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홍 후보가 조국 전 장관을 비호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보통 가족 수사를 할 때는 가족 중 대표자만 수사를 한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조국 동생을 구속하고 사촌도 구속하고 딸 문제도 건드렸다. 이렇게 꼬집은 게 빌미가 됐습니다. 홍 후보는 조 전 장관이 내가 책임지고 구속될 테니 내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면 조 전 장관 구속으로 마무리됐을 것이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마치 검사 공격하기 위해서 도둑놈이랑 손잡는 거랑 똑같죠. 무야홍이 아니라 뭐냐홍, 조국 수홍된 거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유죄가 따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인터넷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홍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20대 남성들 공정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래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런 분석도 많았습니다. 인터넷에선 이미 조국 수홍이라는 패러디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홍 후보는 대선은 우리 편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 중도층, 호남 모두 투표에 참가한다. 본선도 고려해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생각대로 수습이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던진 발언이라고 본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역선택과 역풍, 뭐가 더 힘을 발휘할지 일단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언론중재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걸 수정할 뜻을 비췄다고요.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TV토론을 했는데요. 송 대표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겁니다, 저희가. 실제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대안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기존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 그 기사 열람 차단 청구 대상을 축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도 이거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주요 언론단체나 야당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예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권위 역시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노인 혐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배현진 의원은 총선 공약을 지켰다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앞 부지 인근에 건립 예정이었던 송파 실버케어 센터 추진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됐다. 그러면서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해 기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실버케어 센터는 치매 노인 돌봄 시설이잖아요. 별로 시선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당장 노인 혐오, 지역 이기주의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홍서윤 청년 대변인은 노인 시설을 혐오 시설로 간주하며 님비 현상을 부추기는 배 의원의 모습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힘은 노인 혐오가 당 정체성인지 분명히 밝혀라. 이러면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배 의원 측에도 접촉을 해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 모르는 분 거의 없죠. 둘리를 탄생시켰던 김수정 만화가가 20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엉뚱한 행동으로 사랑받은 아기 공룡 둘리. 사람이 아닌 강아지처럼 혀를 쭉 내민 귀여운 공룡으로 탄생한 건
1980년대 초 당시 군부의 서슬퍼런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리는 만화책에만 머물지 않고 캐릭터로 세상에 나와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판타지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SF적인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어떤 가족의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회 이것이 이제 좀 한국적인 이야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것 같고요. 1996년 어른별 대모험의 총감독 이후 TV 시리즈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소설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김수정 작가가 B급 만화 사막 유희로 돌아왔습니다. 좀 B급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거 요구하고 그다음에 내 나름대로 이제 살아오면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 역시나 이 B급 인생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B급이라고 붙였습니다. 신작에서는 예전에 보여줬던 명랑하고 경쾌한 분위기만이 아닌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편으로는 또 사회적으로도 좀 뭐 안타까운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그냥 이제 젊었을 때나 그냥 과거에 철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이게 이제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웹툰 전성시대가 된 요즘 전통적인 작업 방식을 고수하는 대선배는 젊은 작가들에 대한 칭찬도 덧붙입니다. 종이에다가 문구를 찍어서 그리는 것이 익숙하고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만화의 이제 흐름이나 추세는 보면은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 잘 맞춰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둘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김수정 작가는 둘리와 함께 여러 이야기를 동시에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열심히 또 둘리를 그릴 테니까 그 부분도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사막유희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즉 사회와 이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하면서 좀 그리고 싶어요. 이제 김수정 만화가 하면 둘리만이 아닌 다른 만화 주인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일주일 뒤면 우리나라 63개 코인 거래소 중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반쪽 영업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아무런 통보 없이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버린 곳도 여럿입니다. 그럼 고객들은 거기에 갖고 있는 코인을 다 날릴 가능성이 크겠죠.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코인 거래소 홈페이지에 원화마켓 종료 공지문이 뜹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 실명 계좌가 없어 이달 25일부터 현금이 오가는 거래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는 이렇게 폐업 안내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이 홈페이지를 닫았거나 점검 중이라는 문구만 나오는 곳, 심지어 아예 사이트를 없애고 증발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소 측에 폐업해도 고객 자산을 출금해줘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잠적하면 뾰족한 방도가 없습니다. 믿지는 않아요. 그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로서도 일단 권고 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폐업은 면한 거래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몇 달 전부터 사실 계속 이제 지방은행들 포함해서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그쵸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은행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즘은 하고 있진 않아. 이미 거래량이 영인 코인들이 속출하면서 피해가 수조 원대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피해 금액이 한 4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게 김치 코인이 한 300개쯤 되는데 200개 정도가 코인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게 잘해보자고 해서 만드는 건데 나머지는 다 죽이는 법이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은 정부가 독점 체제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에는 2차 신고 기회를 부여하고 은행의 책임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I didn't cheat. I studied for 2 weeks and I passed. 영화 속 주인공은 벼락 공부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만 온갖 술수로 사기를 쳤던 과거 때문에 공부에서 붙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걸 억울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삶의 결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완화해 30평형대 아파트와 비슷한 넓이의 3, 4인 가구용 오피스텔을 적극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을 넓히고 공간 구성도 최대 방 4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했죠. 이번 민간 부분의 공급 LOS를 통한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체 두책이라도 늘려서 시장 불안을 달래려는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이야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갈까요? 오피스텔과 생활형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규제가 없어서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 좋은 곳이나 서울 강남 같은 인기 지역은 아마 예측 이상으로 값이 오르게 될 거고 아파트도 덩달아 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강남엔 평당 7,990만 원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등장해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에 5,200만 원을 훌쩍 넘었거든요. 그렇다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살기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취득세도 훨씬 비싸고 전용 면적이 같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도 좁고 주차 등 주거 여건 역시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게 값이 오르면 아파트는 더 값이 오를 게 자명해지겠죠. 국민들이 무릎을 탁 칠 만한 정책이 나와도 저 영화 속 주인공을 바라보듯 글쎄 하며 못 믿어할 상태인데 또 국민을 울리는 정책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부가 억울해할 일은 아니겠죠. 꼭 새로운 정책만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서 지금껏 해온 정책을 걷어들이는 것도 새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념이 아니라 엄연한 시장이니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국민 울리는 정책 안 되길이었습니다. (10년) 넘는 공사 끝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되면서 이제 서울의 한강다리는 31개가 됐습니다. 1900년 한강 철교를 개통한 이후 121년 만인데 31개 다리 역사 속에는 사연도 많습니다. 재미있는 한강 다리 이야기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명이 본 그룹 BTS의 버터 무대에 등장하는 웅장한 다리. 지난 1일 개통한 서울 월드컵 대교입니다. 월드컵 대교는 가장 높은 한강다리입니다. 주탑의 높이는 100m로 기존 올림픽 대교보다 12m 높아졌습니다. 월드컵 대교가 뚫리며 31개로 늘어난 한강다리 121년 역사에는 숱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한강에 놓인 최초의 다리는 한강철교입니다. 1900년 노량진과 용산을 이으며 대한민국 철도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1950년까지 3개였던 한강 다리는 6.25 전쟁 당시 폭파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한강대교에 남은 320여 개의 총탄 흔적은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어떤 다리가 제일 길까요? 제일 긴 다리요? 한남대교? 제일 긴 한강다리는 2,930m 마곡대교입니다. 반대로 가장 짧은 다리는 795m의 잠수교입니다. 반포대교는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길이 1,140m, 세계에서 가장 긴 분수교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강 다리는 대중가요 소재로도 제격입니다. 혜은이가 부른 제3한강교, 한남대교를 노래한 건데 차량 통행량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트로트는 비 내리는 영동교를 노래했고 힙합은 양화대교를 골랐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슬퍼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라는 악몽도 간직한 한강다리. 32번째 다리는 과연 생길까? 그렇다면 장소는 어디일까? 오늘도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31개 다리는 대한민국의 젖줄 한강을 유유히 흘려보내며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20대 여성 2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뇌출혈이 생겼다는 국민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백신으로 인한 두통으로 생각하고 며칠 동안 두통약만 복용하다가 이경이 됐다면서 백신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치료비를 우선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 WBA 슈퍼패더급 9차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는 세계 최장수 챔피언 최현미 선수가 개체를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5회 이전 KO로 끝내겠다고 자신했는데요.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유일의 세계 챔피언인 최현미가 매섭게 도전자를 노려봅니다. 38살의 베테랑 다실바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일 오후 1시 50분 동두천 국민체육센터에서 WBA 슈퍼패더급 타이틀전을 벌이는 두 사람은 58.9kg으로 개체를 통과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18승 1무승부로 무패 전적을 자랑하는 최현미는 이번에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저의 상대는 지금 옆에 있는 이 도전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제 체급의 통합 타이틀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습니다. 5라운드 안에 시합을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 패더급 챔피언에 오르고 2013년 슈퍼 패더급으로 올린 최현미가 9차 방어까지 성공하면 13년간 챔피언 타이틀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도전자 다실바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로 무대에서만 16년을 뛴 경험과 브라질 특유의 저돌적인 공격으로 맞서겠다는 각오입니다. Sim, estou bem tranquila, preparada para amanhã. Lá em cima do ringue vai definir quem vai ganhar o cinturão. O Joe vai ganhar. 최현미의 무패 행진과 최장수 챔피언 기록이 걸린 운명의 한판. 코로나19 탓에 무관중으로 열리지만 MBN 생중계로 안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제주 진달래밭에는 1,300mm 안팎의 비를 뿌리고 태풍 찬투는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물러가고 맑은 하늘을 되찾은 곳이 많은데요. 이번 추석 연휴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을 따라서는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아침까지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고향 내려가시는 길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된 비가 쏟아질 텐데요. 연휴 마지막 날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8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호남 내륙과 경북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에 머물면서 아침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내일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오전 한때 지나겠습니다. 추석 당일에 내리는 비는 밤부터 점차 개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